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와 설문조사 플랫폼 두이서베이가 회원가 패널 3,0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베스트 송년회 유형에는 딱 한 잔만 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맛집에서 시작해 맛집으로 끝내는 먹방 투어 형이 새롭게 2위에 올랐고요. 3위는 파티룸 같은 숙박시설 등에서 즐기는 파티형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꺼려지는 최악의 송년회 유형 1위는 숙취 해소 음료가 필요한 먹고 죽자 형이 차지했고요. 2위는 강압적인 참석 요구가 있는 안 오기만 해 형이 올랐습니다. 3위에는 회사 상사나 선배가 동석한 어쩐지 불편해 형이었고요. 결국 좋은 송년회, 나쁜 송년회의 기준은 음주량이네요. 마음문을 열어주는 적당한 음주가 아닌 마음문은 물론 관계마저도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과도한 음주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음주운전은 더더욱 안 됩니다. 2018년 11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가 공부시켜준다는 말에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극심한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 소녀가 이제 80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징용과 조선 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2012년 한국법원에 소송을 낸 후 6년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이끌어온 이상갑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쓰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피해 당사자들이 고생하셨죠. 그래도 변호사님이 든든하게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지연된 정의라는 말이 와닿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네. 이 감회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대법원에서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건 2건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네. 하나는 징용공, 그러니까 남자 징용된 분들과 네.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이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여자 근로정신대 소녀들이 징용되었던 그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2건 중에 남자 징용공들 사건 같은 경우는 부산지방법원에 처음 소송이 제기된 것이 2000년 5월 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려 18년 하고도 지금 10개월이 지나서 18년 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오늘 확정 판결이 선고된 것이거든요. 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에 판결이 선고되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 일본에서 또 1999년 3월 1일부터 해서 소송이 쭉 맞습니다. 있었어요. 맞습니다. 2008년까지. 네. 그래서 두 사건이 결국은 재판을 18년 또는 19년 정도 한 끝에 그러게요. 오늘에서야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만시지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할머니와 몇 분이 1999년 3월 달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수패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선고 결과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오늘 2건의 그 판결 중에 부산에서 제기되었던 징용공 사건은 원래 원고가 5분이었는데요. 네. 5분 모두 사망하시고 오늘 판결이 선고된 현장에 피해자는 한 분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광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제기할 당시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2분이 있어서 그 유족 대표가 한 분이 있으셨고 또 직접 피해자 본인들이었던 분이 4분이 있으셨는데
그 네 분 할머니들도 지금 다 90 전후시거든요. 네. 다들 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고 계셔서 오늘 현장에는 그 네 분 중에서도 한 분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80을 훌쩍 넘었습니다라고 오프닝을 했는데 90을 훌쩍 넘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정신대라는 단어의 그 정확한 뜻과 숨겨진 사연들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강제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추정키로는 학자들은 약 600만 정도가 강제 동원되고 그중 국외로 100만 명 정도가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이 동원이 35년 동안 계속됩니다만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무렵에는 이미 조선 인력을 공출할 만큼 다 해가 버려서 네. 남아있는 건강한 남녀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자 일제가 1943년에 여자 근로정신대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시 12~13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고. 어린 소녀들을 일본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네. 취직도 시켜준다고 속여서 데려간 다음에 아주 열악한 숙식 환경에서 노동을 시키고 나중에 임금도 주지 않은 채 해방된 뒤에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분들은 이 해방 직후에 1944년, 45년 무렵에 그 근로정신대 동원령에 의해서 끌렸던 그 어린 소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분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배상금이나 보상금 액수를 언론이 자세히 밝히는 것은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배상 판결은 좀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의 배상금이 각기 다른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당초에 임금이 기준이었습니까? 뭐 어떤 게 기준이었습니까? 임금은 포함은 안 됐고요. 네. 임금은 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돌아와 있는데 그러니까 미불 임금이죠. 네. 그 임금 문제를 그 소송에서 다루게 되면 당시 받기로 했던 임금 액수가 얼마인지, 그걸 현재 가치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산할 것이고,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걸 밝히는 것이 상당히 다툼이 심할 여지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좀 고령이신데 재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임금 부분은 청구를 안 했고요. 네. 위자료 청구만 했습니다. 이렇게 네. 데려가서 속이고 해서 데려가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다시 돌려보내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 군 위안부로 오인받아서 가정이 파탄나는 등의 고통을 겪고 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했는데요. 네. 지금 법원은 대체적으로 1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당시 강제 동원될 당시의 나이,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 강제 동원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기망당했는지, 네.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지진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부상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산재를 당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귀국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 위안부로 오인받아서 가정이 파탄나는 등의 고통을 당한 분들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 사정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법원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8천만 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서 많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1억 5천만 원 인정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여동생과 부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강제동원 됐다가 좀 사망했는데 유족으로 참여한 경우, 그 피해자 2명의 유족에 해당되는 분에게 1억 5천만 원이 인정된 것이 있고, 그 이외에는 원고 본인들에게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8천 내지 1억 2천이 인정됐습니다. 꽃 피워야 할 그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망가졌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뭐 얼마를 배상해 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쵸, 변호사님? 피해자분들이 네, 그렇죠. 받고 싶은 건 뭐 얼마가 아니라 네.
잖아요. 그리고 네네. 어느 정도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배상인 거고요.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제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일본 정부는 또다시 우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네. 미쓰비시 중공업 측도 오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 일본 네. 정부와 연계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네. 변호사로서 피해자들을 만나온 변호사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도대체. 그 일본 정부와 일본의 기업, 미쓰비시 등의 전범 기업들의 그 태도는 네.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 안에서 재판이 있었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들, 즉 피해자들의 청구가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없는 판결이 이미 있었다. 이것을 그 전제로 해서 그와 그 상반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일본 법원의 입장은 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도 있다. 네. 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의해서 네. 그것을 사법 절차, 재판상 절차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만 막혀 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네. 판결문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를 정부에다가 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네, 뭐 그런 것들도 근거가 돼가지고 한국 법원에 다시 했죠. 네. 그래서 일본 정부나 일본의 기업들이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을 따른다면, 즉 법치국가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곡해서 숨기고 결론만을 가져와서 일본 법원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와 다른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 정부와 그런 그 기업들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정말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더 정정하실 때 이 배상금을 받고 조금이라도 좀 삶의 보탬도 되고 위안을 얻으셔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실제 배상까지 남은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연세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빨리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할머니들과 할머니들을 도왔던 시민단체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네. 지난 20, 30년 동안 이 문제를 피해 당사자들이 맨손으로 맨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우리 정부 그동안 뒷짐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법원이 이런 판결까지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해서 판결까지 내놓았으니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대법원이 인정해준 국민들의 권리가 실현이 못 되고 있으니 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책무가 있는 우리 정부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 또 저희는 옆에서 같이 돕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탄치 않는 과정 해결이 얼마만큼 빨리 될 것이냐가 관건은 우리 정부와 우리 외교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외교부에 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많은 국민들의 삶이 파탄났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버텨서 살아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 살아주셨으니까 떠나시기 전에 이분들에게 위로와 적절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잘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요. 아직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음 달 4일과 15일에도 아직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이 남아있다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법원에 15건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오늘 2건, 지난 10월 30일 한 건에서 3건은 완전 종결이 됐고요. 12건이 하급심에 있는데 오늘 오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한 건이 선고됐습니다. 근로정신대 소송은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각 한 건씩 있고 이거는 이 사건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선고일이 잡혀 있고 네. 또 일부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피해자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소송 자체로도 뭐 몇 건 남아 있습니다만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그 변호사들 많은 힘으로는 부족하고 그럼요. 정부가 나서야 될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그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신일철주금의 배상 결론 때 변론하신 변호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내 여론을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내 국민들이 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를 압박해서 배상하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국민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 그 피해자들, 뭐 따이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국 사회에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하고 일본 사회에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의 그 상황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또 이 문제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를 했지만 그런 과정을 30년 전부터 일본의 많은 양심적 시민단체, 지식인, 법률가들이 해왔습니다. 네. 어찌 보면 과분할 정도로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들이 많이 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계속 일본에서 노력 중인데 그 부분도 여전히 앞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이 상황을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해 보려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밖에다가 시민들한테 더군다나 다른 나라 일본 시민들한테 맡겨놓을 일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정부가 나서야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어르신들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해결을 해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마 그런 안타까움에 변호사님께서 거듭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쓰셨고요. 변호사님 더 애써주시고 어르신들에게 큰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갑 변호사였습니다.